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국가공무원노동자 사무총장 이호관입니다.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전문 모더레이터가 아니니까 좀 소통이라도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너무 괜찮았죠? 네. 제가 그 모더레이터 섭외를 받고 영화를 먼저 봤어요. 혼자 가서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도 관객이 10,000원이었고 영화 너무 좋았어요. 보통 이런 소재의 영화들은 소재에 함몰돼 버려가지고 좀 무겁거나 아니면 휘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영화 좀 보는 내내 너무 재밌게 봐서 원래 자료를 엄청 준비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게 그렇게 하고도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영화가 유수의 많은 영화제에 상을 받았습니다. 뭐 전주영화제에서는 보통 다큐멘터리한테 상을 대상격은 안 주는데 특별 언급상 그래가지고 거의 대상격을 특별 언급했고요. 정동영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동전상 그래가지고 관객상, 또 서울영화제에서 관객상. 그러니까 소재가 조금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소재인데도 관객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연출력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안준호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하신 비비안님입니다. 한국 어머니 역으로 출연하신 나비님입니다. 저도 그러면 아침 뱃살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연키로 한창 내가 날릴 때 그 닉네임이 아침 뱃살이었거든요.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한때 영화 쪽으로 좀 해가지고 연키 내가 잘했거든요. 그럼 우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질문. 그럼 다 없이 그냥 갈게요.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너무 진지하지 않게 접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두 분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데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 스튜디오스 데뷔되죠. 그리고 찐더 파스타. 네. 그리고 저는 노희경 작가님 드라마 주인공 같고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 주인공 같고 이것도 약간 오늘 느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만큼 극명하게 대치가 되고 그 캐릭터들이 살아버리니까 그 중에서 그대로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두 분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와 처음에 캐스팅했을 때 연출 의도와 찍으면서 바뀐 연출 의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해요. 질문 괜찮았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셔서 너무 이렇게 캐릭터 아침 뱃살 해주세요. 아침 뱃살님 아침 뱃살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저도 좀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막 GV 다니면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판타지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미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가족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 이제 현실 가족의 느낌은 이제 나비님네 느낌이 되게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비비안님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간 남자친구 그러니까 아들의 남자친구가 막 집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나 혹은 이제 지민님이 그러니까 비비안님의 남편분으로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신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이제 넣었었는데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되게 정형화 되게 그냥 엄마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엄마가 뭐 가사 노동을 한다거나 혹은 그다음에 되게 이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성애자들과 뭐 엄마 아빠들의 뭐 이런 만남 이런 것들만 보여준다기보다 사실 좀 다양한 가족 관계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제안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비비안님께서 사실 그러기 위해서 비비안님도 되게 많이 노력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싶었고 비비안님도 그러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나 관계 맺기에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비비안님을 이제 섭외하게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촬영을 하는 도중에 또 재미있게도 그렇게 이야기가 풀리게 되어서 되게 다행히도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었고 나비님네 같은 경우는 사실 나비님의 그 첫 장면에 이제 이렇게 그 직원분들한테 이제 아침 그게 교대인가요? 아침 교대 점검하는 그 장면을 넣고 싶어서 나비님을 주인공으로 선택했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쨌든 여성 센터장이 이렇게 센터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리더십을 가진 여성인데 또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조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비님의 직업도 되게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고 또 나비님께서 극중에서 보시면 되게 막 이렇게 성별정정 하러 갈 때 굳이 거기 란에다가 자녀 성별정정 법원 신문 참석이라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관객분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왜냐면 굳이 그걸 그렇게 써야 되냐, 뭐 아프다고 반차 내거나 뭐 집안에 일이 있다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나비님께서 또 그렇게 일부러 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이유를 저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비님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서 이번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님한테 좀 흐름을 깰 수도 있는데 나비님한테 업소란? 업소란. 제가 경상도 본 사람이라서 업소란 영화에 나왔죠. 업소인 줄 알았어요. 다시 감독님에게 다시 나비님에게 업소란. 발음 이상한가요? 너에게 업소란. 해줘 이 새끼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게 걸렸거든요. 이게 출장 낼 때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에서 하는데 그냥 가정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시고 또 나비님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소방노조 위원장님이십니다. 소방. 박수. 우리나라에서 제복을 입는 조직이 약간 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그건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이나 소방 같은 제복 입는 조직들은 조금 보수성을 띠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분으로서 노조위원장도 하게 계시면서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방금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알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특히 영화에까지 출연해가지고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내에 뭔가 촬영팀이가 촬영을 한다는 거 내부적으로 보고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관공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송 카메라 하나가 들어오면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복 입고 그대로 다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결제 라인에서 보고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가 다 알려져야 되거든요. 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감독님 말씀처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하는 영화의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성소수자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뭔가 혐오나 차별의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트랜스젠더가 있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심한 말을 못할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실은 저도 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레즈비언인 줄 알았는데 커서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았고, 또 그걸 몰랐을 때 아이한테 아이가 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할 때 네가 여자로 살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조금 비겁한 일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상처를 줬거든요. 근데 실은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할 때는 상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레즈비언 친구를 봤어요. 저희 동급생 중에. 그래서 자연스러웠고, 뭐 레즈비언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존재를 주변에서 봤다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약간 물론 모든 트랜스젠더나 모든 남성이 다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어떤 젠더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도와줬을 거예요. 아이가 정말 자기 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혹은 정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건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었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다 많이 과시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주변에 하고 다니는데, 실은 이런 영상을 지금 이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라고 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소방청에서. 근데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면 어설프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비비안님께 이어서 좀 비비안님께도 좀 진지한 질문을 좀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비비안님에게 쿨한 연기란? 제 모습이 계속 쿨하게 안 나왔나? 아니었나요? 쿨하게 안 보셨습니까? 걱정 에어컨 계속 트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쿨한 엄마가 된 게 그게 이제 영상, 특히 편집을 감독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마 저거는 제가 아마 커밍아웃 받고 한 2년 이후에, 한 3년쯤 이후에 찍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고, 이제 아이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사회에 있는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취할 이제 태도는 쿨한 엄마죠. 왜냐하면 아이는 잘못이었고, 나도 잘못이었고, 사회가 잘못됐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사회가 문제니까, 집에서만이라도 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이가 집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희 아이는 게이고 사실 막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저처럼 약간 관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길거리에서도 뭐 그 애인이랑 손잡고 다니고, 보셔서 아시다시피 막 길거리에서 뭐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성애자들이 지금 그러고 뭐 다녀도 사실 우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쳐다보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부자연스럽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럼 얼마나 상처겠어요.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그래서 집에서만이라도 내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봐주고, 편안하게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리라고 저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되게 쿨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영화에 보니까 눈동자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개그 소재로 질문인데 답이 길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비비안님은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도 실제 커밍아웃을 당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도 그걸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술집에서 레즈 성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당시는 약간 이거를 촌스럽게 대응하기 싫은데 내가 작동을 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받으면서 대충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러길래, 나한테 관심은 여자한테 나한테 관심이 없길래 나는 약간 그쪽 성향이 알았다. 그래서 농담을 했는데, 그게 친해져가지고 그분 친구들하고 술 먹는 자리도 같이 술 먹은 거 같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펜과 부치 차이도 알게 되고 막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때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성애자라 네. 아무리 동성을 억지로 좋아하라고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안 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진짜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네. 쿨한 연기라는 게 네. 하면 할수록 그 진정성이 더 쉽다고 봐요. 네, 네.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모창을 네. 많이 하면 노래 잘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비변님에게 좀 진전 질문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극중 영화에서 보면 시작과 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한 캐릭터라고 봐요. 나비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원래 단단한 캐릭터 같았고, 그래서 내가 업소란 말하는 게 뭐냐면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업소라는 걸 안 할 뿐으로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들 문제니까 이제 선생님 앞에서 업소라는 걸 하는 부분인데, 비변님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에서 영화를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이 출연하고 나서 하기 전과 후가 되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영화 델마 루이스처럼 수강스 랜드하고 지나 데이비스처럼 어떻게 보면 버디무비 같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한 캐릭터가 보여졌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 출연 전과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이제 그 영화는 커밍아웃 받고 한 1년 후부터 찍기 시작해서 지금 4년을 찍었고, 저는 커밍아웃 받은 지 5년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초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니까 나는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하는 이 당위성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 가슴이나 이렇게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 활동도 하고 영화도 찍으면서 이제 계속 제가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내가 편견 속에 갇혀 있었고, 저는 그때 40대 후반이어가지고 되게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게 옳다는 생각만 있어가지고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우물이 이렇게 하나씩 깨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보는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었고, 제가 이제 사람이 많은 조직에서 일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약간 이게 좀 있거든요. 위계가 많은 좀 집단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나이가 많고 어쨌든 관리자니까 그 전에는 내 밑에 직원들한테 반말도 잘 쓰고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듯이 했고, 좀 그런 위계를 되게 아주 세지는 않았지만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가 어떤 그런 권력, 제가 가진 권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스젠더 이성애자 나이 많은 여성 관리자였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 그들과 굉장히 평등해지려고 노력했고, 그 이후로는 절대 반말하지 않고, 이제 심지어 왜 보통 그 밑에 직원들한테 항상 왜 친근감의 표현을 자꾸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걸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약간 캐릭터가 그냥 이렇게 친해지고 싶으니까, 제 이후로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데 사적인 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물어볼 수 정도로 친해지면 애인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 이런 변화들, 단어를 쓰는 것도 변화되고, 제가 직장 내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변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고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여러 사람하고 일을 하지만 절대 화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각각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인정하고 함께, 쟤는 저걸 잘하니까 이걸 하면 되고 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제 이미지도 되게 좋아지는 성장하는 아주 훌륭한 매니저님으로 네, 배우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일거양득 다 취하였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성원들이 저희 조합원분도 있고 일반 관객분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GV를 찾아올 거라면 어느 정도 영화 강의라는 생각하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 강의 때 있는 GV 같은 걸 찾아다니거든요. 연키 하나를 내겠습니다. 상품 큽니다. 비백과 주름을 동시에 해결한 안티에이징. 네. 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영화 보다가 나비님께서 마지막에 진짜 감동신 한결이 이야기하면서 스위스 이야기할 때
저는 한 영화가 딱 떠올랐어요. 혹시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떠오른 영화. 예, 제일 먼저. 예? Me Before You. 아닙니다. 그 제가 떠올린 영화 아닙니다. 비교되는 여자. 예, 아니요. 다 비슷한데. 이 스위스. 힌트를 좀 주셔야 돼요. 예? 예? 예. 좀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데뷔작. 시나리오가 데뷔작. 예, 한국 영화. 아니요. 한국 영화. 왜냐면 특정 인물을 말하면 지금 검색을 바로 해버리니까 힌트 줘버리면. 정답! 예, 받아가세요. 나 아주 책에 맞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 제가 이 질문 왜 했냐면 지인 중에 실화인데 번지 점프를 하다 영화가 동성애를 다룬 영화거든요. 여기 이병헌이 나오고 되게 좋아요. 영화는 되게 좋아요. 그게 작품상 상도 많이 받았고 여배우가 돌아가신 분인데 영화가 동성애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 당시에 데이트 할 때도 많이 받고 흥행도 됐고 작품상도 받았어요. 작품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번지 점프를 하다를 너무 좋게 봤대요. 자기는 그 영화를. 그런데 예를 들어 무지개라는데 시위하고 퀴어 시위하는 거 보면서는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실제 이미지랑 본질에 가지 못하는 거죠. 약간 이미지만 보고. 실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분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처 수상을 가장 존경한다 그러면서 빌리 엘리어트를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했어요. 이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빌리 엘리어트가 대처 수상의 그 철인 정치를 비판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갔죠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면 필드로 이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그냥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그대로 하나 더 나갑니다. 손 들어주시오. 먼저. 영화에서 예준이가 토론토에서 걸어갈 때 지하철 게이트가 타는데 거기에 BH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공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우연히 찍힌 건가 아니면 그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건가? 그 캐나다는 사실 그 축제 이름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데 그 프라이드가 자긍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캐나다는 차별금지법도 진즉에 있고, 그 다음에 동반자법도 있고, 동성혼도 지금 합법화가 돼 있는 되게 선진국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앞서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그런 프라이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사회 기본 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 인식을 안 좋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다 보호를 받고 뭔가 교육을 받거나 고용을 할 때 차별을 받는 예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성소수자들이 뭐 손을 잡고 간다거나 뭐 길에서 뭔가 뭐 키스를 한다거나 했을 때 혐오의 시선을 받거나 혹은 차별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1년 동안 받은 어떤 상처를 우리가 약간 이렇게 보듬어 줄게 하는 시민들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할 때 제가 그때 직접 가서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소수자들도 많이 나와 있죠. 환호를 많이 하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성소수자들의 삶을 진짜 응원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오늘만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아서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는 가면 평소에도 그 거리가 있는데 처치 스트릿인가 아무튼 거기 가면 늘 그 레인보우 깃발 같은 게 다 가게에 걸려 있고 이제 그런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약간 거리,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그런 거리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약국이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약국이. 토론토에. 그냥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좀 성소수자들이 조금 살아가기 힘들지만 힘을 내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을 늘 보여주는 약간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도 이렇게 미루고 차별을 받았을 때 사실 그게 내가 차별받았다고 어디다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마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나라라서 저희는 진짜 갈 길이 아직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큐멘터리를 해외에 로케하느라고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열악한 제작비가 바로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출국해요?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 나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이었다는 거죠. 예리했죠? 예.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자, 안티에이징 계속 갑니다. 예. 나비님 팬분께서 대신 전달해달라고 예, 예. 해가지고 그냥 나비님 팬분께서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신 질문인데 혹시 그 성소수자분한테 고백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제 별명이 마부입니다. 마초부치. 이지만 고백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지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예. 자, 다음 질문. 예, 까만 마스크 하십니다. 저는 일단 나비님 팔로워 운동 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고요. 예. 네. 저는 나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결린 정체성에 관해서 초반에는 바이젠더 논모노 에이스 폴리아모리라고 나오다가 후반부에는 바이젠더 팬 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고 이렇게 변경된 정체성이 나오는데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본인이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 그러면 부모가 모르고 사회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같이 경험하고 공유했으면 좀 더 부모라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래도 또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내 자녀가 내 주위 사람이 됐을 때 좀 더 덜 당황하고 본인도 그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지 않고 좀 편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오랜 기간 활동하셔서 커밍아웃 하기 전에 진짜 자녀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고민이라든가 행동을 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랄까 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까 뭐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요즘 MBTI 검사 한참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활동하시는데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14살 때 그때 이제 우리 보통 이성애자들은 이성에 관심이 생길 때 본인 눈에는 동성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관심이 생겼는데 남성을 좋아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제일 충격적이래요. 자기는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아이도 그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학습이 잘못된 거잖아요. 동성애자를 본 적이 없는데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혐오받는 존재라는 게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게 자기라고 느꼈을 때 그 아이가 받은 충격이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영화에서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울었는데 본인은 정말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겠죠. 내가 동성애자라는.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못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7년 동안 자기 부정의 시간을 겪었다고 하는 게 그 부정의 시간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바뀔 거야. 그래서 막 방에다가 막 소녀시대 막 브로마이드를 붙이고 막 이성애자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막 엄청난 노력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기 부정이라는 게 말이 자기 부정 쉽지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자기를 인정 못하고 자꾸 뭔가 나는 이런 존재니까 바꿔야 돼. 막 이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어요. 그때는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라 되게 다양하게 혼란이 많을 시절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내가 좀 남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뭐 한결님 같은 경우에 더 일찍부터 시작하셨겠지만 이런 걸 느꼈을 때 사회가 그래도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기본 보장이 된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좀 적겠죠. 캐나다에 가서 제가 이 영화 찍기 전에 제가 또 EBS 다큐프라임에 또 나갔거든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고 한 번만 찾아봐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또 캐나다를 갔어요. 그때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성소수자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아, 어쨌든 캐나다는 우리보다 좀 빨리 가고 있어서 모든 기본 보장이 되니까 아이들이 10살, 11살쯤에 뭔가 내가 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것 같다 하면 부모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커밍아웃 시기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희보다. 우리는 지금 뭐 트랜스젠더는 좀 더 일찍 자기를 느끼지만 그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딱 그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느끼는데 대부분이 20대, 빨라도 20대에 하고 늦으면 30대에도 막 하거든요.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커밍아웃을. 근데 캐나다 아이들은 뭐 10살, 11살 이때 본인이 좀 나는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하면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랑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회가 먼저 조금 안정화가 돼 가니까 아이들도 자기 부정의 시간이 짧아지고 부모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러려면 진짜 사회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늘 차별금지법을 아직 뭐 시기상조다 사회적 합의도 하지만 사실 존재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합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늘 그렇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잘 되면 성소수자 특히 청소년들 되게 힘든 시절이 좀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그들이 좀 더 부모나 내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갖는 고통이 좀 줄 거고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띵동이라고 청소년 성소수자들 상담해주고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데다 좀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부모 모임도 있고 행성인이라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도 있고 친구사회도 있고 뭐 이런 성소수자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항상 후원금으로만 돌아가는 단체이긴 한데 그런 단체들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저희가 법을 만들고 뭔가 기본 사회를 좀 바꾸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소수자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어느 문화권이나 5%에서 10%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5%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250만 명이죠. 25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 공무원이 한 120만 명 정도 하잖아요. 현역 군인이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과 이 현역 군인을 다 합한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서 잘 못 보셨죠. 특히 이제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더 얘기를 못 하는데 뭐 공무원을 제외하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주변에 그 LGBT 한 명 정도가 없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인권의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도 상 총장님 주변에 있으셔서 다행인 거죠. 그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자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에게 너 여자친구 없더라고 하면 그 뭔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되는 불편함.
또 가족에게 비밀을 갖고 있는 무거움 그런 것들이 어떤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러고 살아야 하는지 혹은 소수라도 어떤 존재가 거의 부서질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에게도 커밍아웃을 잘 못하고 했다가 부모에게 부정당하거나 거립받거나 이런 경우로 산다는 건 굉장히 불행하죠. 우리가 아주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도 조금만 예산만 허용된다면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거든요. 올해 퀴어 퍼레이드 했던 분들이 내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저번 주에 모임에 왔던 엄마와 같이 왔던 친구가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그렇게 저희가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아이도너라고 많이 살으라고 하는데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소수자에 대해서 환대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환대하지 못하는 사회는 어떤 다른 노동이나 어떤 약자나 이런 데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죠. 안전하지 않죠. 우리 중에 CEO보다 노동자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약자나 어떤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판결하시는 판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에 다른 화면에 사운드를 입히는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뭔가 트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를 주입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주는 메시지기도 했는데 판사님이 이거 영화 찍는지 알았어요? 그게 궁금했어 진짜.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군산 지원의 판사님에게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법원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다 촬영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가정법원도 사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비님이랑 한결님이 손잡는 씬까지만 이제 허락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군산지원도 사실은 대기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대기실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판사랑 직접 대면하는 공간이기도 했는데 거기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군산지원은 또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복도까지 촬영을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우호적인 곳인가 보다. 왜냐면 어떤 이슈로 촬영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뭐 자기 얼굴이 드러나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되게 긴밀해 보이는 공간을 촬영을 안 해주는데 거기까지 촬영을 허가해준다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촬영하시는 건 알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서울가정법원도 그렇고 군산지원도 그렇고 녹음을 한 건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가자면 그 화면에 그게 사운드를 오버레 쉴트는 게 되게 막 연출이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하면 좀 극우 반응이 되는데 오늘에서는 그게 영상이랑 딱 맞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다큐멘터리는 찍다 보면 감독님이 뭔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뭔가 감동이라든지 두 분 캐릭터에서 보통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그런 걸 좀 느낀다고 하시던데 감독님은 이번 연출을 하시면서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걸 좀 느끼시는지, 본인의 할 이야기가 명확하게 졌다든지 뭔가 무릎을 딱 친다든지.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연부동치마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연대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모라는 존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저의 내부적인 어떤 경험에서 바탕한 그런 질문이 있었고, 되게 저에게 부모는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되게 인식되고 있었고, 그냥 아이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행동에 반응하는 그냥 그런 존재, 그리고
이미 기성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대면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화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부모에 대한 저에게 엄청난 편견 혹은 경험으로 인한 저의 경험치에서 생각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연을 끊을 수도 없고 물론 원한다면 연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부모와 대화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인데 과연 어떻게 부모랑 다시 대화하고 내 세계에 대해서 부모한테 설명할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부모들을 먼저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난 게 이제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었고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부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이 활동을 시작하시기도 하셨고 또 처음엔 되게 혼란스럽고 그걸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포지션이었지만 이게 자기 자식 때문만의 일은 아니고 이게 나의 문제이기도 하구나라는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알아가시게 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부모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를 사실은 뭐 자식이 준다 이런다라기보다 사회가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회에서 부모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주지 않잖아요. 어떤 교육을 한다던가 부모 교육이 제대로 있지도 않고 이미 기성세대들은 이제 교육 이미 배움을 마친 존재라고 많이 인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나빈님과 비비안님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어떤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사람 그럼 바로 손 드십시오. 질문하실 분! 예. 마이크가 없어서 크게 말할게요. 저는 트랜스젠더 왈왈이라고 하고요. 저는 트랜지션을 원하는데 저희 엄마가 트랜지션을 하고 싶다고 진짜로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저도 기독인이고 우리 엄마도 기독인인데 우리 엄마는 제가 물론 무지교회 다니고 있죠. 담임 목사님 성소자 오고 다니는 거 모르고는 그냥 되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걸로 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사이인데 엄마가 약간 엄청 기독교적으로 그 보수 기독교의 그 말을 저한테 다 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모임을 보니까 트림이라고 트랜스젠더 부모 모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나 종교적인 부모 모임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부모 모임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어차피 기억이 안 날 테지만 나간 적 있지만 우리 엄마는 부모 모임을 별로 원하지 않는데 기독교적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기독교를 믿는 부모님들만 모인 부모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임에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목사님도 오세요. 목사님들 자식들도 게이잖아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식 중에 게이이신 분들, 트랜스젠더이신 분들은 자기 목회를 내려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목회를 하십니다. 여기 나오시면서 목회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분들을 자식들인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염려를 하고 그나마 그분들은 나오셔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부모 모임을 나오실 마음도 갖지 않는 크리스천 분들이
이 자식들한테 그 당사자들한테 상처 줄까봐 제일 염려가 돼요. 물론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상처 주시는 부모들도 있죠. 그래서 보통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큰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부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좋은 부모는 그럴 거예요. 자식이 못나고 아프고 힘들 때 부모는 더 잘해주려고 하거든요.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자식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부모가 물론 시간을 들여야죠. 부모도 처음 걸 겪으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부모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식에게 계속 함부로 한다.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 좋은 부모가 아닌데 자식이 꼭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부모님이 기다려 뭔가 바뀌실 시간을 기다려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부모의 평온을 깨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좀 안전 이별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평온을 깨는 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커밍아웃을 못하고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존재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도 좋지만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안전할 때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고 그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부모가 버리기 전에 자식이 먼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앞으로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약자예요. 이제 나이 먹으면 부모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께 그런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본인이 소중하다. 부서지지 않도록 자신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아드님, 따님은 여기 자리에 안 저희 아들은 군대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알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전에 제가 질문하다 끊쳤는데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영화보다는 영화를 본 관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 1시간 내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 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 도그마라는 영화가 도가니라는 영화가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법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고 와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여성 감독의 영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외부에서 신체 노출을 못합니다. 연출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차 안에서 워키토키로 무전기로 배우한테 디렉션을 주고 카메라 디렉션 줬어요. 근데 그 영화가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상을 받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자인데 자전거를 율법으로 자전거를 못 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와즈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못 타는 사회 현실에서 자전거를 계속 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엄마가 결국에는 드레스 대신 자전거를 선물해요. 근데 그 영화가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형성돼서 율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여성도 그리고 극장이 생기고 여자 감독도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영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영화를 본 관객이 세상을 바꾼 거죠.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이 영화가 많이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그만큼 공감대를 얻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공무원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마디 이런 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뭐 부족해서 노동조합을 하냐. 이런 말 우리가 또 하면 많이 듣거든요. 우리도 1인 시위를 하고 천막도 치고 하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소수의 목소리라든지 이렇게 연대해서 사회적 아젠다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위해서도 노력하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도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선입견 없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주관해서 해주셨고 지금 노동조합 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이랑 다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원래 인사하셔야 되는데 걷고 안 하시겠다고 오늘은 이게 주인공이 이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잘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관객들한테 짧게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송방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 네. 입식해드릴까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 네, 연맹에서 어쨌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도 되게 기운을 되게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곳에 또 일반 관객분들께서 이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되게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나비님의 이 바운드리 안에 제가 와 있으니까 참 안전하게 느껴지고 나비님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이 호응도 잘해주셔서 너무 GV가 즐거웠고요. 저희 영화는 아시겠지만 한 번 보면 퀴어 영화, 두 번 보면 가족 영화, 세 번 보면 여성 영화, 네 번 보면 인생 영화로 됩니다. 예. 근데 볼 때마다 사실 느낌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꼭 4번 이상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멀티플렉스관에서 잘 안 올려줘서 사실 이런 예술극장들에서 많이 하거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예술극장에 오늘은 단체 관람이지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할인권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예술극장에 많이 예매하셔가지고 몇 번씩 더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 영화 보고 공감 오늘 많이 해주시고 저희한테 응원의 마음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나가는 길에 내가 영화를 봄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좀 바꾸는데 나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통계에 의하면 최근 뉴스에 외국에서 그 악플들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006%. 나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 굉장히 크고 여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내가 따로 혐오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대부분은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침묵하고 있는 99%가 그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별금지법이 2024년까지 미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할 거고 노동자업도선 사회변화위원회로 가고 있는데 여러 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인데 경수협회가 물 위를 떠가지만 그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나중에라고 미루는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어떤 목소리 때문에 작은 목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